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미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었잖아요. 그래서 언론들도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라고 난리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국내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그동안 쌓인 체증이 사라지듯이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내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지금부터 세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높아진 대출 문턱.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주담대 주기형 혼합형 금리 연 3.85에서 5.633%.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103%포인트가 내렸다고 합니다. 변동금리도 하단이 0.09%포인트, 상단은 0.07%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아직 기준금리 내리지 않았지만 변동금리 지표가 되는 신규 쿠픽스가 3.42에서 3.36으로 0.06%포인트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합형 금리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3.291에서 3.187%, 0.104%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내려갔으니 당연히 대출금리도 내려야지 정상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받는 대출금리는 대부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맞춰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 수요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5월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 대출금리가 다르다. 이 편에서 알아봤듯이 우리나라 금리 구조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거든요. 금리 결정에 사용되는 변수 알려진 것만 따져도 무려 11가지. 그 11가지가 뭐냐? 대출 기준금리,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그리고 자본 비용,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 이익률, 부수 거래 감면, 본부 조정, 영업점장 전결 조정,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면 지난해 5월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 대출금리가 다르다, 이 편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도 강조했다시피 내부적으로는요, 요 11개 이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코픽스 금리가 내렸다고 시중금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은행들은요, 가상금리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출금리 하락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의 압박에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내준다, 이런 명목으로 이혼 서류 가지고 와라, 청첩장 가지고 와라,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죠. 요 내용도 얼마 전 방송에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아니 그거 뭐 필요 있어, 위조하면 되지, 청첩장 그냥 인쇄소에 가지고 가서 나 결혼해요 말만 해도 바로 만들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 한 단계 거치는 것마다 이 대출 문턱 높아진 것은 확실하잖아요. 따라서 시중 금리는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계대출. 아니 이거 좀 이상한데? 많은 언론들 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써제끼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었다, 그래서 하느니 기준금리 낼 때가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현재 가계대출 잔액 728조 869억 원, 8월 말에 비해 2조 7,227억 원 느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2020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 증가폭, 이때 9조 6천억 원 넘게 늘어났었거든요. 이때에 비해서는 2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는 거죠. 한 달에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 만큼 이게 19일 기준이었거든요. 산술적으로는 현재 증가 속도대로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 많아야 4조 1천억 원 정도, 요밖에 안 된다. 이는 8월 증가폭의 절반이야. 이것밖에 안 되고 5개월 전인 4월과 비슷한 증가폭이다. 그러니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거 맞고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라고 떠벌리는 거죠. 아니, 경불지는 가계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수치는 팍 줄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줄어든 건 확실하죠. 하지만요, 어느 시점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언론들은 가계대출 증감, 취 관련 수치를 올해 5월 말 이후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프 보면 5월 말 이후만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증가폭이 5월 말에는 5조 2278억 원, 6월 말에는 5조 3415억 원, 7월 말에는 7조 1660억 원.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많이 늘어나야 4조 1000억 원이니까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요, 과거 이 올해 5월 말 이전에도 매달 5조 원 이상씩 가계대출이 늘어났을까요? 그 이전을 찾아보니까 얼마 멀리 가지도 않아요. 올 1월 가계대출이 얼마 늘어난지 아세요? 겨우 4,777억 원 늘었습니다. 1조 원도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2월에는요 2조 2,238억 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요. 따라서 이때와 비교하면 이달 증가폭이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시기가 있잖아. 1년 전 요맘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줄어들었을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수치도 찾아봤거든요. 지난해 9월 수치를 찾아보니까 1조 5,17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니, 지금 4조 1천억 원이 엄청 줄어들었다고 언론들이 난리인데 1년 전만 해도 겨우 1조 5천억 원.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언론의 진단,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가 신용등급 하락 경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국내 통화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경제 정말 탄탄하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아예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결제은행 BIS가요,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지적한 근거가 뭘까?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BIS는 가계부채 증가가 처음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실물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빚이니까 부채를 상환해야 되겠죠. 이자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바로 이 미래 성장을 갉아먹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요, 지난해 말 222.7%. 와,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BIS가 보고 있는 100선을 훌쩍 2배 넘게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중 가계부채가 100.5%, 그리고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122.3%. 그런데 BIS가 여기서 비수를 꼽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생산적인 곳에 쓰였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엄청난 그 부채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누가 공부를 하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BIS의 경고만이 아니에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이미 지난 4월에 이런 경고를 내렸거든요.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 피치가 BIS 정례 보고서를 보고 어디 국가신용등급 이거 조절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한은의 진단도 비슷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동결했느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손쉽게 경제를 이끌어왔던 과거 정책의 대응에 문제가 크다.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즉, BIS도 경고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가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들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내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집값과 가계부채를 볼 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대기업들 등에 업은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달 11일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최근 지표만 따진다면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 특히 국제기구의 경고를 감안하면 금리 내리는 거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금리를 내린다. 이러면 이건 한은이 통화 정책을 포기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더 큰 분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IMF와 같은 위기 이게 닥쳐올 수 있으니 이걸 견뎌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